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세계적인 싱크탱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재미있는 연구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중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국제금융시장에 급격히 이렇게 편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본드 앤드 스탁에 대한 투자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말하는 대로 국제자본이 차이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2013년만 해도 한 7,400억 위안 정도 규모였는데 금년에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무려 4조 원을 넘습니다. 4조 한 2천억 위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중국 정부가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유로 본드 형태로, 그러니까 유로화로 표시되는 국채 형태로 5년 만기 유로 본드를 발행했는데 무려 5조 원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럽 자본이 들어온 겁니다. 마이너스 0.15% 이 수익률인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중국하고 금융 디커플링 그렇게 하면서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제한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왜 미국에서 막바로 중국에 투자하느냐. 일단 제3국, 조세해프경이나 싱가포르 간 데로 빠져나갔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지금 국제자본이 차이나로 몰려가는가는 제일 큰 겁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높은 기대감입니다. 금년 미국, 유럽 모든 나라가 참 힘든데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차이나만이 한 2% 내외의 플러스 성장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계 투자자들이 이게 중국에 투자하는 건 안전자산이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빠르게, 뒤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빠르게 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대개 금융이나 보험시장 규모가 47조 불인데, 과거에는 굉장히 이쪽은 막았습니다. 외국인이 투자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는 2% 정도, 보험시장에서는 한 6%밖에 안 돼 있는데, 요번에 대폭 개방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외국의 금융기관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과거에는 다수 지분을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꼭 중국 로컬 파트너하고 합작 투자를 해야 되고, 외국인은 50% 이하, 49% 이하만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 100%까지 허용해 줬어요. 여기 보십시오. 골드만삭스 가오프와 사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중국 사람 이름 같은 걸 합작 투자를 강요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다 중국 파트너 이름을 붙인 겁니다. 33%만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번에 51%.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다수 지분을 갖는 데는 경영권을 받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간 스탠리, 후아신, 이것도 이제 모간 스탠리가 49%밖에 못 가는데 51%. 더 놀라운 사실은 JP 모간 있지 않습니까? JP 모간은 100% 허용해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골드만삭스, 모간 스테인리, JP 모간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중국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중국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도 있지만, 제가 뒤에 말씀에 잘못하면 차이나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어떤 동전의 양면 같은 효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제자본이 이거 믿을 만한 게 중국 경제밖에 없다. 중국에 투자하는 게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 사고 중국 채권 사자. 이 베이징 느긋하잖아요. 자, 그럼 베이징이 샴페인을 터뜨려 댈 거예요. 우리 이겼다. 우리 이 팬데믹 와중에 모든 서방 세계 헤매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느냐. Maybe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려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르게, 과도하게 국제 자본에 차이나가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자본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 형태는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보통 FDI라고 많이 쓰고, 그 다음 외국인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합니다. 주식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뱅크론이죠. 이렇게 단기 차임, 이렇게 은행이 돈을 꽂주는 형태인데, 과거에 중국에 들어가는 그 외국 자본은 대개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였습니다. 뭐 애플이, IBM이, 도요타가 공장을 중국에 투자하고 공장을 맹기고 생산 활동을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했고, 베이징 정부는 굉장히 Foreign Direct Investment을 굉장히 환영하고 그랬는데, 외국인 주식 투자나 외국인 채권 투자는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엄격히 제한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외자 유입 형태인데,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금년부터 벌어진 게 새로운 중국의 금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는 확 늘어나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약간 정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그 국제금융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은 외환위기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직 중국이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렇게 외국 자본이 몰려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높고 이자율이 이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막 선진 국제 자본이 유입되는데, 만약 중국의 어떤 막 불안 요인만 딱 발생하면 가부장의 캐피탈 플로우 리버설, 캐피탈 엑소더스, 외국 자본이 쑥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국유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국유 기업들이 막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유명한 칭화대학교에 투자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데, 반도체가 이제 죽쓰고 나서 13억 위안을 채무 불이행을 정확히 11월 16일 날 해가지고 신용 등급이 AA 등급에서 BBB 등으로 훅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의 중요한 국유 기업인 화천 자동차, 화천 오토모티브, 융청 석탄 성계 회사도 이렇게 막 디폴트 상태가 발생하니까 인민은행이 깜짝 놀랐고 1200 위안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국유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7천억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97년대 외환위기 때 이렇게 막 땜빵으로 집어넣다가 못 막은 식으로 이게 무슨 일이 어떠한 심각한 금융 위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잠재적인 차이나 리스크죠.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국유 기업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요. 채권 발행한 거고요. 이 국유 기업 부채 채권 발행한 거를 지방 정부가 다 이렇게 지불 보증을 해줬는데, 지방 정부 자체도 채무가 많아요. 빚이 많은데, 최근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차익 쿼터를 확대해 줬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이 인프라에 많이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지방정부 자체도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부채는 GDP의 155% 정도로 굉장히 잠재적인 차이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외국 자본 유입이 대반전이 나면 자본 유출이 되고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엄청나니까 이제 쉽게 말해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만약 워싱턴이 뉴욕이 월가가 마음만 먹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뭐 무역 디커플링, 생산 디커플링, 이데올로기 디커플링, 기술 디커플링 때렸는데,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금리를, 이제 중국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금리를 의도적으로 인상하고 달러를 강세로 몰고 중국으로 몰려갔다 국제도 미국으로 대이동해갖고 중국의 어떤 금융 크라이시스를 더 가중화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미중 전쟁의 어떤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떡하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중국의 외환 방어 무기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외환 보유고인데, 근데 세계의 그 금융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판도라 상자입니다. 판도라 상자. 어느 나라가 이렇게 무역수지 흑자를 매년 내면은 거기에 이렇게 상응해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로 10월까지 중국이 무역 흑자가 한 3,800억 불 났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외환 보유가 늘어나는데 8월 달에 이게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하고 10월 달 한 달간 무려 140억 불이 감소합니다.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며시 편법적, 불법적인 방법으로 달러가 차이나에서 빠져나가고 도망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키예프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첫째, 무역을 통해서 많은 외화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 것 같답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인티그리티라는 조사기관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전체 무역이 한 10% 정도가 불법 유출된 것 같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중국 통계 잡히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이고, 오렌지 색깔이 이제 미국 통계 잡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거든요. 근데 이론상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 중국에 잡히는 대미 수입 통계가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국의 수출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뭘 수입할 때 수입 가격을 일부러 높게 해갖고 그 차익만큼은 해외로 빼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해외 투자를 통해서도 많이 돈이 빠져나오는 것 같다는 거죠. 지난 5년간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보면 거의 70%가 조세 회피구로 갔어요. 이 조세 회피구라는 게 회계 규정도 아주 불투명하고 오리무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2년 전부터 이제 중국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이렇게 억제했거든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중국 통계로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67% 감소했는데, 재밌는 게는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사는 부동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와서 있다가 불법적으로 편법 나져 있다가 미국의 부동산에 들어가고 막 그런 거고, 또 재밌는 거는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CNBC가 지난 8월 21일 날 보도한 바에 하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한 500억 불 정도가 해외로 유출되고, 이거는 뭐 중국 정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별 기기묘한 방법으로 돈이 해외로 나가는데, IMF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이 편법으로 유출되는 규모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중국 정부가 이런 불법으로 자본 유출되는 거를 통제하려고 노력해도 중국에는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는 식으로 돈 많은 부자가 자본가가 빼내려고 하는 교묘한 불법 유출 방법이나 우회 자본 유출 방법 점점 더 발전한다. 아까 말한 식으로 가상화폐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유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 어떤 금융이나 중국 외화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외자 구조는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건전하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직접 투자 기준이었거든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쉽게 안 빠져나가요.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냥 거의 생산 활동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불안한 외자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거, 그 다음에 채권시장에 투자한 거는 순간적으로 빼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외국 금융자본이 이게 탈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이후에 탈중국화가 본격화되면 중국에 들어갔던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속히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누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화당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차이나 배싱하면서 융단 폭격을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조건 난탄을 했답니다. 융단 폭격을 했는데, 민주당 정부 인수위 멤버 들어보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배싱할 때도 정밀 타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베이징 앞으로 골치할 겁니다. 딱 그렇게 중국을 이렇게 발목을 잡겠다고 금융 부문에 정밀 타격해버리면 외환 쪽에서 이제 어려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외환 위기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97년 우리가 겨울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 바로 잠깐 여름까지만 해도 정부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외환 위기 없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실하다.
우리 기억날 겁니다. 20년 전에 한때 신문에 크게 났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IMF의 그 수장들도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저 신문에 그 당시에 난 겁니다. 근데 빵! 한 방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거는 이게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샴페인 터뜨리고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한국이 외환위기를 만든 데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구조조정을 게을리하고 부채가 막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요인이 96년도에 우리가 OECD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ECD 가입 선결을 하려면 자본을 자유화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되거든요. 금융시장 자본을 개방해야 되는데 이 금융시장 개방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골드만삭스니 이런 데고 싸우려면 우리 국내 금융 전문가들도 많고 금융 기법도 이렇게 금융산업의 수준에 갔을 때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국내 금융산업하고 국제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큰 차이가 있을 때 확 개발해 버리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다. 중국이 바로 지금 그럽니다. 작년부터 너무 과도하게 급속히 금융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게 1997년 여름에 태국에서 먼저 팍 외환위기가 나타났어요. 태국의 그 통화 가치가 팍 급락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탁 친 게 말레이시아를 쳤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치고 인도네시아 치고 필리핀 쳤는데 다른 나라 도로록 IMF에 구제 신청하고 한 방 뚜드리고 외환위기에 얻어맞았는데 이상 말레이시아는 한 방 빵 맞았는데 IMF에 구제 신청 안 하고 그냥 잘 서바이브 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합니다. 그 당시 한국의 외자 구조는 나빴어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이렇게 배타시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외자 구조는 지금 중국하고 똑같이 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단기 차입이 많았는데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직접 투자 구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게 외자 구조가 단단하니까 그 외환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럴 때 볼 때 제가 오늘 여러 번하고 말씀드린 식으로 이 미중 패권 전쟁, 디커플링은 갈수록 이 전선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